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대학교 리나시타 교양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성윤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허생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목으로 허생전에 관한 5가지 질문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 허생전 하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품이죠. 다들 아마 한 번 이상 다 들어본 그런 이제 그 작품일 겁니다. 허생 이야기에서 이 허생 이야기를 뭐 어렸을 때 내가 읽었다 혹은 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줄거리뿐만이 아니라 그 인물의 어떤 그런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 허생전은 재밌는 이야기다. 그 허생이 이런 인물이고 이런 일들을 했다, 이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린 시절에 읽어봤으니까 나는 이 작품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허생전이 그렇게 이제 만만한 작품이 아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고전 작품은 겉으로 드러난 이런 이야기보다도 속에 숨은 이런 이제 그 어떤 모티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꼼꼼히 읽어보면 달리 보일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오늘 강의를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그렇게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허생전의 바깥 이야기와 속 이야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허생전의 바깥 이야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허생 이야기는 허생전의 속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허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죠? 부인도 있었습니다. 2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한데 이 허생은 뭐 하는 사람이냐? 글 읽는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죠. 그죠? 공부하는 사람인데 맨날 글 공부만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났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그 글만 읽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글을 읽는 것도 좋은데 이 글을 읽었으면 과거라도 보고 또 이제 그 취직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가지를 긁은 거죠. 말하자면 아내가 그렇게 이제 바가지를 긁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부자 집에 찾아가 가지고 돈을 빌렸다. 그 돈으로 장사를 했다. 장사를 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게 허생전의 속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허생전에는 바깥 이야기도 있다, 그죠? 그 바깥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생전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 텍스트를 옥갑야화라는 제목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개의 제목이 있는 것이죠. 허생전이라고도 하고 옥갑야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이야기를 허생전이라고 하고, 바깥 이야기를 포함한 그 작품을 옥갑야화라고 한다, 그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깥 이야기는 왜 필요한가, 그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허생전이 원래는 아래쪽 보시면 열하일기라는 책 속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 이 허생전입니다. 열하일기 속에 수록되어 있는데, 지금 열하일기라는 책은 언제 쓴 거냐? 1780년에 이 박지원이 북경에 가서 청의 문물을 체험하고 왔어요. 그래서 앞선 문물인 청나라에 가가지고, 청나라에 가서 앞선 문물을 체험하고
그것을 꼼꼼하게 기록한 그런 책이 열하일기입니다. 이 열하일기 속에 허생전이 수록되어 있고 그 열하일기 속에 옥갑야화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옥갑야화라는 그 부분 속에 허생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허생 이야기 외에 여러 가지 앞 이야기와 뒷 이야기가 함께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열하일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해 문물을 체험하고 기록한 하나의 뭐 기행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기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책인데 거기에서 그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그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대화하고 함께 또 계속해서 어떤 그런 당시의 풍속이라든지 당시의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그 부분을 적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옥갑야화 속에는 허생 이야기 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현실 속의 이야기이죠. 꾸며낸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설은 우리가 이제 허구적인 양식이라고 하고 그 허구적인 양식은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허생전의 바깥에 있는 이 옥갑야화는 현실 속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깥 이야기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허생 이야기라고 하는 허구적인 텍스트의 현실성과 역사성이 가미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대의 의미가 있는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당대 현실의 모순을 꼬집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이 허생전의 작가죠.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737년에 태어나셨고 1805년에 그 생을 마감하신 그런 이제 분인데 여러분들 이 박지원 그러면 실학자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설도 썼고요, 뭐 허생전도 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양반전도 썼고요, 호질도 썼고요. 이런 소설가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소설가고 또 실학자고 그뿐만이 아니라 철학이라든지 천문학, 병학, 농학 이런 광범위한 어떤 그런 사상적인 체계, 학문적인 영역을 거느리고 있는 굉장히 넓은 학자입니다. 북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북은 그때 당시에 청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뜻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덕무라든지 이서구, 서이수, 유금, 유득공, 박제가, 이희경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함께 그죠? 토론하고 또 학문을 논하고 문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학파, 대부분 북학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룹의 그 좌장이고 또 어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덕무부터 이희경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아주 많은 수가 서얼 출신이었어요. 서얼이라고 하면 서자, 얼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본처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고 첩이라든지 후처라든지 이런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난 이런 자식을 우리가 서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는 낮은 사람들이죠. 박지원은 사대부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분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했을까? 그만큼 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이라는 틀, 그죠?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자기하고 학문을 논할 만한 이런 사람들이라면 신분에 상관없이 고하에 상관없이 이렇게 교류했다. 이런 소탈한 인격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사실 이런 서울 출신의 지식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박지원 선생은
뭐 똥찌개꾼, 뭐 행랑아범 이런 사람들하고도 아주 파탈하고 같이 그죠 농담도 나누고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그죠 겸상을 하고 이런 것으로 유명한 그런 이제 그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박지원이 1780년에 청나라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지원은 좀 깬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실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앞선 문물을 좀 체험할 필요가 있고 청나라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청나라에 가볼 기회가 생겼다.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이 친척 형님이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형님을 따라서 자제 군관 그러니까 수행원의 자격으로 이 청나라에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형님을 따라서 수행원으로 이렇게 이제 함께 청나라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접촉한 청나라의 문물이 그의 사상 체계에 박지원의 사상 체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쓴 책이 열하일기고 그 열하일기 속에 호질이라든지 허생전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들어있다. 즉 호질이라든지 허생전 같은 이런 작품은 그냥 단독적인 작품이 아니고 그죠? 재미를 위한 이런 소설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박지원이 생각한 어떤 그런 사상적인 배경 이런 것과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허생전에 바깥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거죠. 허생 이야기가 가운데 있고 그 허생 이야기 앞에 부분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도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앞 뒤의 이야기가 바깥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앞 이야기 앞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 역관들의 이야기예요. 수행원으로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사신단에 이 수행원으로 따라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겠습니까? 수행원들 중에는 이 박지원도 있지만 역관들이 많았어요. 즉 통역하는 사람들이죠. 이 통역하는 사람들이 사신이 가면 통역을 하기 위해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역관들하고 함께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그때 당시에 풍속이라든지 역관들의 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밤에 그죠 술 한잔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역관들은 말하자면 굉장히 특수한 어떤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물건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중국에 팔기도 하고 중국에서 어떤 물건들을 사가지고 와서 조선에 그죠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었던 부자가 될 어떤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역관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이 바깥 이야기 속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허생 우리가 이제 그 허생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허생 이야기 속에 허생이 부자를 찾아가서 돈을 빌리죠. 그 사람의 성이 변씨였습니다. 변씨성을 가진 부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그 변부자가 있고 역관들이 이야기하는 그 바깥 이야기에도 변씨성을 가진 역관이 있었어요. 그 역관이 그러니까 이 허생 이야기 속의 변부자와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닌가, 관련이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역관들이 이야기한 그 변씨 성을 가진 역관이 허생 이야기 속의 변부자의 손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바깥 이야기하고 속 이야기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접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허생 이야기 뒤쪽에 숨어 있는 이 바깥 이야기는 뭐냐? 어떤 이름 모를 노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박지원이 연안 박지원이 다른 역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다 하면서 허생 이야기를 박지원이 하는 거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어떤 노인한테서 들었다. 그 노인의 이름이 윤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윤영 노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윤영이 아니다. 신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신분을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윤영인지 신색인지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노인에게서 나는 허생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그 옥갑야화 속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죠? 허생 이야기의 출처를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데 왜 이렇게 출처를 모호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그 저작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죠. 그 박지원은 양반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소설을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 소설을 쓰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양반 신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즉 영모죠. 그죠? 지금의 어떤 그런 조선의 현실이라든지 세태라든지 이런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이제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역심입니다. 영모를 꿈꾸는 그런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쓰는 것이 금기시되는 이런 이제 그 사회 분위기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작품을 내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그냥 누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소설의 그죠 허생전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 허생전의 바깥 이야기하고 허생전의 속 이야기가 지금 이제 그 맞닿는 부분, 즉 변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허생전의 바깥 이야기, 그러니까 허생 이야기의 앞쪽, 그죠? 그 역관들의 이야기 속에 포함된 부분이에요. 그 역관이 한 역관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변씨 성을 가진 역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 그 부자의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래쪽을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내가 우리 집안이 부자가 된 지 벌써 3대째가 되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씨 역관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였다.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변씨가 허생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허생 이야기의 변부자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침표를 찍어 놨습니다마는 양반의 돈을 백성들에게 나누다 이렇게 돼 있죠. 양반의 돈을 백성들에게 나누다. 자, 허생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허생 이야기가 양반의 돈을 뺏어다가 백성들한테 나눈 그런 이야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궁금증이 들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그죠? 양반의 돈을 백성들에게 나누었다고 허생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고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맞아요. 양반의 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눈 이런 이야기가 허생 이야기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생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줄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변부자를 찾아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 돈이 만냥이에요. 만냥을 빌립니다. 그 만냥이라는 돈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만냥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변부자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돈을 빌려줍니다.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놀랐는데 그래도 태연하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점 매석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 품목을 몽땅 사들여 가지고
값이 뛰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팔고 그죠?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 허생 이야기, 허생이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불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100만 양까지 벌게 돼요. 100만 양을 벌었습니다. 이 100만 양을 가지고 결국은 뭘 하느냐? 그 중에 50만 양은 버려요. 그리고 10만 양은 변부자를 찾아가지고 갚습니다. 내가 만냥을 빌렸는데 10만 양으로 갚겠다. 이렇게 이제 갚아버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40만 양은 어디로 갔느냐?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때에 만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점매석 과일을 사가지고 과일을 몽땅 사들여가지고 시장에 과일이 씨가 말라요. 씨가 마르니까 값이 천정부지로 뛰게 되겠죠. 그래서 10배 장사를 합니다. 10배 장사를 하는데 물론 손실이 있었겠죠. 가격이 오르는 동안에 과일이 막 썩어 들어가고요. 또 그 많은 과일을 또 보관해야 할 창고도 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도 돈이 들겠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10배 장사를 했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10만 양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큰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제주도로 넘어갑니다. 제주도로 넘어가 가지고 말총을 또 아주 그냥 전부 다 싸그리 사들이는 것이죠. 다 사들이니까 또 말총값이 엄청 뛰고 그걸 가지고 또 천정부지로 뛴 이런 이제 가격에 맞게 10배 장사를 또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 뭡니까? 조금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만 양을 10만 양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10만 양을 가지고 무인도로 갑니다. 예, 이 무인도로 갈 때에 도적들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농민이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때 당시 이제 그만큼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1000명을 모집을 하는 것이죠.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데리고 와라. 그리고 소 한 마리씩 사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부인 한 사람씩 데리고 소 한 마리씩 데리고 그러니까 2000명의 사람과 1000마리의 소를 데리고 무인도로 갑니다. 무인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그런 이제 세상을 하나 이제 만드는 것이죠.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니까 농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때 당시 흉년이 들었던 일본에 가가지고 또 팔아요. 그렇게 몇 년을 또 이제 그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팔고 하다 보니까 100만 양까지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100만 양을 번 이후에 그 돈을 가지고 그 섬을 떠나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조선으로 돌아올 때 이 100만 양 다 필요 없다. 그리고 그 바다에다가 50만 양을 던져버립니다. 예, 다 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50만 양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와서 뭐 부산쯤 도착했겠죠. 부산에서 한양까지 쭉 올라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올라오는 동안에 보이는 곳마다 불쌍한 이런 이제 그 백성들이 있으면 돈을 막 흩뿌리는 거죠. 막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0만 원을 써요. 40만 양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만 양을 가지고 변부자에게 갚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양반의 돈을 백성들에게 나눈 셈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과일을 가지고 매점매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총이라는 품목을 가지고 매점매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이 과일, 말총 이런 것들은 양반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과일값이 10배로 올랐다. 그럼 안 사 먹으면 그만이죠. 뭐하러 그 과일 먹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죠? 그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이런 백성들이 무슨 과일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과일 말고 다른 거 먹으면 되죠. 그런데 양반들에게는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한가? 뭐 비타민 C가 부족해가지고 필요한가? 그게 아니에요. 뭐냐?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겁니다.
양반들은 제사 많이 지내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조율, 이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추고, 배고, 그죠? 밤이고, 또 뭐 이런 것들, 그죠? 감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까 이 아무리 값이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배 넘는 가격으로 과일을 산 사람들은 거의 다 양반이었을 것이다. 그런 거죠. 말총, 이거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말꼬리, 말총. 이거는 뭐 갓을 만든다든지 뭐 망건, 탄건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쓰는 그런 재료죠. 그러니까 이것도 갓을 누가 씁니까? 망건, 탄건을 누가 써요? 양반한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10배 넘는 가격으로 산 이 사람들도 결국은 양반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허생이 벌어들인 돈은 전부 다 양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눠준 거니까 결국은 이것도 양반의 돈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눈 이야기다. 허생전도 그렇다. 자, 양반의 돈을 백성들에게 나눈 이야기,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홍길동전, 그죠? 홍길동은 도적이 됐잖아요. 도적이 돼가지고 양반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기득권층이었던 그 불교 사찰, 그죠? 이런 것들을 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백성들한테 막 나눠 줬습니다. 활빈당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허균의 홍길동전이나 박지원의 그 허생전이나 양반의 돈을, 부정한 양반들의 돈을 뺏어 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누어 줬다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양반들은 비판의 대상이고 백성들은 그죠? 구제해야 할 대상이고, 이렇게 생각한 점에서는 박지원이나 허균이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면 허균의 홍길동전과 박지원의 허생전은 어떤 공통된 모티프, 공통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작품 속에 어떤 부분이 들어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허생이 10만 양을 남겨가지고 변부자에게 찾아가서 갚는, 그죠?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보는 겁니다. 허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때의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글 공부를 중도에 그만두고 당신에게 만냥을 빌렸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변부자는 깜짝 놀란 거죠. 만냥을 빌려줬는데 그것도 이 사람 행색을 봐하니까 좀 비범한 사람이긴 한 것 같아도 이 만냥 아마 갚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준 걸 거예요. 그런데 10만 양씩이나 가져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맞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 갚아야 하시겠다면 10분의 1만, 그죠? 이자로 해가지고 1만 1000냥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생이 버럭 화를 내요. 내가 장사치인 줄 아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는 장사치일지 몰라도 나는 장사치가 아니다. 나는 선비다.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돈 벌려고 이 일을 했는 줄 아느냐?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일 텐데, 내가 생각한 이런 방식으로 그만한 어떤 그런 돈을 벌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방식의 사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을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느라고 한 것이지 돈 벌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양반의 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죠? 이런 그 사회, 양반들은 조금 그죠? 기득권을 내려놓고 백성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 허생의 뜻이었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네가 나를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라고 화를 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허생의 자그마한 시험과 실패다. 이런 부분을 또 허생전 속에서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볼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허생은 결국 하나의 시험을 한 것이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본 것이다. 라는 것인데 스스로 그것을 실패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그마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왜 실패했다고 허생은 생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들 수가 있겠죠. 사실 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만냥을 가지고 100만냥까지 불린 이런 이제 사람이라면 이거 성공한 거잖아요. 이거 되나? 한번 해봤는데 성공했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허생은 자기의 시험이 실패했다고 느꼈을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허생전 이야기 줄거리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무인도로 갔다. 그죠? 그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무인도에 왜 도적들을 데리고 갔을까라는 것이죠. 일단은 어떻게 말하면 그 도적들이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처음부터 도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도적은 아니었을 텐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의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이 농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농경사회였고, 그죠? 농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도적들도 사실은 전부 다 농민인 거죠. 농민이었던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농사 짓는 것이 결국은 먹고 사는데, 그죠?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걸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도적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농민들 중에는 일단은 자작농이 있습니다. 자기 논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이렇게 경작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그 자작농이죠. 그런데 땅이 없어요. 논과 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남의 땅을 빌려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작농보다는 자작농이 나은 거예요. 자작농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죠?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 소작농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품일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자작농 혹은 소작농의 이런 이제 그 논이나 밭으로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똑같은 농사 일을 하는 것인데 그날의 품값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품일꾼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도 못하겠다. 그걸로도 먹고 살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적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일단은 무인도로 데려가 가지고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구제책이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을 구원해준 이런 고마운 사람이 허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무인도에 가가지고 이 허생이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방법대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상적인 나라, 그죠? 이상국을 건설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꿈을 한번 꿔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 뭐 농민이니까 그거 원래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더 발전된 어떤 그런 이제 방식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농사를 짓게 하고 또 원래 찾아간 무인도가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다가 수출을 할 만큼 이렇게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뭐 작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무인도를 떠나서 허생이 조선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왜 실패라고 했을까?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쪽 보시면 2,000명 정도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규모의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죠?
그 도적 1,000명하고 1,000명의 그 안에 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고 그 사람들은 먹고 살게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새로운 제도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게 하기에는 너무 작은 땅이다라는 겁니다. 2,000명 정도밖에 거느릴 수 없는 그런 사회,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이 허생이 꿈꾼 것은 무엇이겠느냐? 조선의 많은 백성들이 수십만, 수백만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그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런 것이 목표였을 수 있는데, 그런데 10만 양을 벌든 100만 양을 벌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모두 구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다른 곳에서 이상국을 건설한다고 해봤자 한 2,000명 정도밖에 구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선의 또 다른 그런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2,000명씩 데려다가 무인도를 몇 개, 그죠? 건설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실패를 자인하는 이런 과정에서 글을 안다는 것이 하나의 화근이 된다라는 이런 인식을 허생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작품 속에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허생이 무인도를 떠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잘 살아라. 2,000명은 그 안에서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들은 남겨놓고 자기가 이제 그 배를 타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100만 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최종적으로 100만 양을 벌었는데 그 100만 양 중에서 돈 50만 양을 바다 한가운데 던져 넣습니다. 바다가 마르면 누군가 횡재를 하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은 우리 조선 전체에서도 다 쓰기 어려울 텐데 이깟 작은 섬에서 무슨 쓸모가 있으랴. 그러고 이제 그 50만 양을 버리고 나머지 50만 양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 2,000명 중에 글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와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서 빼내는 겁니다. 글 아는 사람들을 골라서 모조리 배에 태우고 혼잣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 섬에서나마 화근을 끊어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 자, 2,000명을 남기고 돌아오는데 그 속에 몇몇 글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또 기득권층이 되어서 백성들의 삶을 좀먹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 사회에 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이런 이제 그 백성들의 삶을 그죠?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다, 화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지금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주제입니다. 북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북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북학파다, 그죠? 박지원은 북학파 실학자였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그 북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문이냐? 북이 청나라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북학파다. 그러면 북학은 뭐냐? 청나라를 공부하는 것이죠.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게 북학입니다. 그러면 북벌은 뭐냐? 북벌은 이 벌은 정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를 정벌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북벌론입니다. 이 박지원이 살았던 이 당대에는 주로 이제 영조 때에 살았는데 북벌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청나라를 정벌해야 한다. 청나라는 중국을 제패한 그죠? 엄청난 대제국이잖아요. 그런데 조선이 청나라에 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 청나라를 정벌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실성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왜 그랬겠습니까? 이 청나라가 명나라를 망하게 하고 새로 선 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조선은 명나라하고 친했잖아요. 그리고 명나라를 형님처럼 이렇게 이제 모신 이런 이제 그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나라는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런 이제 대상인 것인데 그것을 청나라가 그죠? 무찔렀어요. 그래서 그 명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권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져간 것이죠. 그러니까 의리를 지켜야 한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청나라는 또 우리한테도 해코지를 하고 아주 나쁜 오랑캐니까 우리가 정벌해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북벌론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북벌론자들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북학론자들이 마음에 안 들겠죠. 이 청나라는 나쁜 놈들인데 이 나쁜 놈들의 어떤 그런 문물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북학파들은 나쁜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벌이라고 하는 것을 반청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청나라가 싫으니까 청나라에 반대하니까 정벌해야 한다, 북벌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북학이라고 하면 친청, 그죠? 예, 청나라하고 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벌하고 북학이 반대되고 대립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북벌이 반청일 수는 있어요. 그죠? 청나라에 반대하는 거니까 정벌한다. 이거는 말이 되지만 북학을 친청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보다 조금 더 강대한 나라, 좀 이제 힘센 나라, 그리고 어떤 앞선 부분이 있는 나라.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해 볼 때, 미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 미국에 우리한테 없는 것이 있으면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공부해야 한다. 북학처럼 미국을 공부해야 한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미국하고 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서 배울 점은 있어요. 이게 왜 불가능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북벌에는 찬반 중에 그죠? 친하냐 혹은 반대하느냐 중에 반청이다. 이게 가능하지만 북학은 청나라 나 마음에 사실 들지는 않아. 청나라 싫은데 나는 반청인데 하지만 청나라에는 우리한테 없는 것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어. 배울 점이 있어. 그러니까 북학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반청이면서 북학을 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허생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벌 혹은 북학 이것이 꼭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북학을 하려는 것이 꼭 그 청나라하고 친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의견은 아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좀 끼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어떤 그 자기 스탠스를 잡을 때 친미냐 반미냐 친중이냐 반중이냐 이런 것이 얼마나 그죠? 명분만을 따지고 실리에는 어두운 이런 이제 이론인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반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그 허생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이 허생이 그 변부자한테 돈을 갚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이 변부자가 몰래 뒤를 밟아가지고
그 허생이 어디에 사는지 이렇게 이제 알아보러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제 미행을 해요. 미행을 해서 그 집을 알아냅니다. 알아낸 다음에 그 집에 가끔씩 놀러 갑니다. 놀러 가가지고 좀 뭡니까?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이제 뭐 양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해가지고 가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친구가 돼요. 사실 이 허생은 이 변부자가 자기한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오면 막 화를 내고 또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어떤 선을 찾아야 되겠죠. 꼭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그 살림살이를 좀 이제 가져다가 주고 같이 술 먹고 돌아오고 이런 술 친구로 계속해서 잘 지냅니다. 그런데 이 변부자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어영대장 이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이 이완이라는 어영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정의 그 큰 신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변부자하고 친해요. 근데 이제 신분자 상으로는 좀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어영대장 이완이 그 변부자에게 좀 하대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 이완이 변부자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이 조정이 어렵고 그죠? 그 나라도 좀 어려운데 좀 지혜로운 이런 인물을 좀 이제 찾고 있다. 네가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변부자한테 물으니까 이 변부자가 허생 이야기를 해요. 아주 비범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 그 사람 좀 소개시켜줘.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이 변부자가 그 사람 굉장히 좀 이제 까탈스러운 사람이라서 내가 찾아갈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모르는 사람 데려가면 이 사람 어떤 뭔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영대장 이완을 허생의 집에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허생이 그 이완에게 하나의 시험을 하는 거죠.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이거 할 수 있겠니? 저거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북벌이냐 북학이냐 혹은 친청이냐 반청이냐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런 이제 그 허생의 하나의 사상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 북벌론과 친명, 그러니까 반청은 곧 친명인 것이죠. 명나라랑 우리는 친해야 되니까 청나라하고는 친할 수 없다는 것이 북벌론입니다. 그 다음에 북학론과 친청, 이것을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다. 북벌론과 반청 혹은 친명은 동일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북학론하고 친청은 동의어로 볼 수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북벌론자의 대표격인 어영대장 이완에게 허생이 시험을 하는 거죠.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저거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못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자, 네가 어영대장이냐? 그러면 꽤 높은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만약 내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추천한다면 너는 임금한테 가서 그 제갈공명 같은 사람 오막살이를 친히 세 차례, 그러니까 임금이 친히 세 차례 찾아가시도록 이렇게 아뢰할 자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영대장 이완이 생각해 보다가 그건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감히 임금한테 이름 모를 선비를 3번이나 찾아가십시오. 가서 비십시오. 이건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지난날 조선에 은혜를 베푼 바가 있다고 해서 명나라 장졸들의 자손이 우리나라로 많이 망명해 왔다. 그죠? 그들이 지금 정처 없이 호라비로 떠돌고 있는데 그대가 조정에 요청해서 종실의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임금의 친척이나 높은 벼슬아치들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 즉
명나라 장졸들의 자손에게 나눠주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것도 좀 곤란하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거 뭡니까? 너네들 친명이라며 이런 겁니다. 그죠? 명나라랑 친해야 된다며. 그리고 북벌 즉 청나라는 정벌해야 된다며. 그렇게 명나라를 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 조선 안에 명나라 장졸들의 자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싸웠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느냐? 너네들이 친명 맞느냐? 그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너네들이 북벌론을 한다고 하지만 북벌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 허위다. 그렇게 그죠? 명나라를 위하고 청나라를 정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도 못 해주느냐? 그죠? 이렇게 지금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세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그럼 이건 할 수 있겠느냐? 어떤 거냐? 자, 천하의 큰 뜻을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서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너네들이 북벌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여러 천하의 호걸들하고 제휴를 해야 될 것이다. 합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또 남의 나라를 치려면 북벌을 하려면 첩자를 들여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주족속 즉 청나라죠. 청나라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긴 했는데 그런데 중국의 모든 종족을 다 마음으로 복종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도 청나라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조선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섬기게 되니 저들이 우리를 가장 신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나라나 원나라 때처럼 조선의 자제들을 청나라로 유학 보내자. 그죠? 벼슬도 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원나라 때처럼 상인들도 자유롭게 이렇게 왕래하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좀 첩자를 여러 군데다가 심어 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청나라로 유학을 보낸다든지 벼슬을 하게 한다든지 상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곧 북학이에요. 그죠? 청나라에 침투해서 청나라를 배우고 그런데 사실은 청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그런 첩자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를 뒤집어 가지고 좀 그죠? 정벌을 하려면 그냥 우리 군사력으로는 어쩔 수가 없을 테니까 우리 그 젊은이들을 청나라로 보내 가지고 유학하게 하고 그 청나라의 문물은 다 배우게 하고 그 대신 그 안에서 어떤 그런 혁명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사람들로 키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 어영대장 이완이 그것도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친명 맞느냐, 그죠? 반청 맞느냐, 북벌을 하겠다는 자가 맞느냐? 내가 이렇게 세 가지나 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 줬는데 그걸 다 못하겠다고 하면서 무슨 그죠? 북벌을 한다고 떠드느냐 하면서 내쫓아 버리는 거죠. 이완을 자기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허생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사실은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허생이 처음에 그 아내하고 싸우고 집을 나와서 변부자한테 가가지고 마냥 빌리고 그것으로 부자가 되고 또 그것을 다 그죠? 뿌리고 갚고 그리고 또 빈털터리가 돼서 집으로 돌아온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이 허생의 아내는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 뭐 어떻게 보면 글 공부를 하는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한 그죠? 어떻게 보면 바가지 긁는 아내처럼 악처처럼 이렇게 이제 막 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돼 있어요.
어, 10년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7년밖에 못 했는데 바가지 긁는 거 못 견디고 나왔다. 뭐 이런 이제 셈이죠. 내 공부가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걸 못 기다리고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한 이런 사람이 허생의 아내다. 그럼 참 나쁜 것 같은데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죠? 집에 먹을 게 없는데 글만 읽고 있고, 그 공부를 해가지고 도대체 무엇에 써먹을 건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허생이 나가고 난 다음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나간 날을 무슨 제삿날처럼 계속해서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계속 그 제사를 지낸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허생의 아내는 허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할 도리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허생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번 돈은 전부 다, 그죠? 자기가 가지지 않고 돌아온 것이니까. 그 대신에 그 변부자가 가끔씩 와가지고 먹을거리도 좀 주고 가고, 그죠? 또 입을 거, 뭐 이런 것들, 생활에 필요한 이런 이제 그 필수적인 것들을 조금씩 보조를 해줍니다. 해주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어영대장 이완이 찾아왔었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이완을 내쫓은 다음에 이완이 일단은 그 허생이 화를 내니까 도망을 왔다가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허생의 집을 찾아가 보거든요. 찾아가 봤더니 집이 텅 비어 있었더라. 라고 이 이야기, 허생 이야기가 끝납니다. 집이 텅 비어 있었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이런 이제 집이 된 것이죠. 그러면 뭐 만약에 허생하고 아내가 함께 그 집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갔다. 이렇게 이제 한다면 허생의 아내는 그냥 또 다시 가난뱅이가 된 거예요. 그동안 변부자가 한동안 좀 이제 먹을거리라든지 입을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조해 줄 때는 그나마 조금 그죠? 형편이 괜찮았겠죠. 괜찮았을 텐데 남편이 갑자기 이제 여기 더 이상 못 살겠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그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거기선 또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참 불쌍하죠. 또는 허생 혼자 뭐 이렇게 이제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아내를 남겨놓고 저번처럼 또 그렇게 이제 자기 혼자 자기 자취를 숨겼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봐도 허생의 아내는 또 불쌍해지는 것이죠. 그죠? 남편이 또 집 나갔습니다. 그죠? 또 기다리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죠. 왜 허생의 아내를 이렇게 박지원은 못 살게 굴었을까? 박지원이 지은 이야기라면 허생의 아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박절하게 했을까? 허생뿐만이 아니라 박지원도 허생에게도 그죠? 이 아내는 정말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는 이런 이제 경우인데 연한 박지원이라도 그죠? 허생 이야기를 조금 더 인간적으로 허생이 아내에게 돌아와 가지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 일절 없어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허생의 아내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를 박지원도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이 아내하고 싸우고 집 나오는 거죠. 그럴 때에 허생의 아내가 이제 바가지를 긁으면서 글만 읽어서 무엇합니까? 과거도 안 보고요. 그러니까 허생이 내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소?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글만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 쌀이 다 떨어졌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허생의 아내가 허생에게 그러면 장인 즉 뭡니까? 물건 만드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라도 좀 돼보면 어떻겠느냐. 상인
즉 장사치라도 좀 돼보면 어떻겠느냐, 그죠? 그것도 안 되면 도적이라도 도적질이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허생이 아유 그건 못한다, 그건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따져보면 이 그 허생의 아내를 꼭 악처로만 볼 수 없고, 또 허생은 그런 이제 그 마누라의 바가지 때문에 억울하게 집에서 나간 이런 이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또 다른 구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장인바치가 돼서 좀 그죠? 돈을 벌어 오는 게 어떻겠느냐? 나는 그거 못하겠다. 왜? 이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기술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장사라도 좀 해봐라. 그랬더니 장사는 미천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한테 무슨 돈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또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허생의 아내가 그러면 도적질이라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도적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이 나가지고 그만 화를 내고 집에서 나간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허생의 아내가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 허생이 자기 아내도 지금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먹고 살게 하지 못하고 그냥 글 공부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때 당시의 양반들의 혹은 선비들의 이런 그 하나의 표본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박지원은 실학자라 그랬죠. 실학자들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양반들 선비들이 헛된 학문, 도학, 예학, 공자왈, 맹자왈 이런 것만 하면서 백성들의 실제 삶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런 이제 그 공부들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실학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허생이 부인도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 그죠? 그냥 자기 공부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자신이 위선적인 도학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 허생을 조선 사회의 양반 혹은 선비, 학자 이런 사람의 어떤 그런 전형으로 생각한다면 이 허생의 아내는 조선 사회에서 굶주리고 도탄에 빠진 어떤 그런 백성의 전형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허생이 생각해야 했던 것은 일단은 백성, 즉 자기 부인부터 먹여 살려놓고 무슨 공자화를 하든 맹자화를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못하고 어떤 그런 뭐 이치를 따지고요. 세상에 어떤 그런 만물의 이치를 따지는 이런 것들은 헛된 도학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금 이 허생과 아내의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생의 아내는 기득권층의 무능, 그죠? 그 다음에 허위 의식 이런 것 때문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지금 이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작품 속의 부분입니다. 당신은 평생 과거 한번 보지 않으면서 글을 읽어서 무엇을 하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아직 내 공부가 부족하니 그런 거 아니겠소? 자, 그러면 장인바치가 되어 뭘 만드는 것이라도 해보아야 하지 않겠소? 이렇게 또 물으니까 내가 배워본 적이 없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즉 기술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이 핑계 대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리고 그럼 장사라도 해보시구려. 이랬더니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 형편에 장사를 어떻게 하겠느냐? 우린 가난해서 못한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만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 하나만 배웠단 말이오. 장인바치 노릇도 못하겠다. 장사도 못하겠다. 그러면
도둑질이라면 어떻소? 이것도 못하시겠다고 하시려. 이렇게 이제 하니까 화딱지가 나서 허생이 집을 나왔다. 자, 세 가지를 물어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다. 저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이거라도 해볼 수 있겠느냐? 못하겠다. 그죠? 자, 아까 제가 또 다른 장면에서 이 비슷한 어떤 그런 질문과 대답이 있었죠. 그죠? 예, 허생이 북벌론자 어영대장인 이완에게 이거 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습니다. 저거 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다. 그랬더니 뭡니까? 기껏 내가 세 가지 방책을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못하겠다고만 하니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하면서 화를 냈다. 그죠? 그리고 내쫓았다. 집에서. 그런 겁니다. 똑같잖아요. 아내가 허생에게 이거 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다. 저거 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다. 세 번째, 그럼 이거라도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화딱지가 나서 나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벌론자 이완과 그죠? 허생의 어떤 그런 구도 속에서는 허생이 어떤 그런 뭡니까? 백성 쪽에 그죠? 조선 전체의 어떤 그런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는 이런 쪽에 있고 이완이 어떤 그런 기득권층의 어떤 그런 대표로 있는 이런 것이었다면 지금 허생과 아내의 구도 속에서는 아내가 백성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허생은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헛된 도학에 빠져 있던 이런 기득권층, 즉 양반층의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할 수 없는 그죠? 이런 선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 비판, 그죠? 허생전은 자기 비판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허생전에 관한 5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허생전이 그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읽었을 때 더 새로운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이다. 박지원의 어떤 그런 삶이라든지 박지원의 사상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선의 어떤 그런 풍속이라든지 세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박지원의 모습을 이 허생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